Mogao je kupiti svaku tehnologiju, ali nije mogao spriječiti tamnjenje očiju vlastitog sina. Sve dok se nije pojavila siromašna djevojka s osjetljivim rukama i čvrstim glasom, govoreći da mu može pomoći ponovno vidjeti. Ono što se činilo kao čin empatije pretvorilo se u čudo i otkriće da je ona zapravo njegova izgubljena kači.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 한복판의 우뚝선 금융타워 꼭대기에서 정석훈은 서울의 불빛으로 가득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료기술 재벌 정석훈은 한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메디코리아의 회장이었다. 오늘도 그는 글로벌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38배 나이에 한국의 의료산업을 장악했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갔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마이다스 손으로 불렸다. 그가 손대는 모든 사업은 황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 쥔 의학 보고서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우는 외아들 전구진, 10살 소년의 진단서였다. 망막색소 변성증, 서서히 시력을 잃게 만드는 유전성 질환. 석훈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아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우진이 책을 읽을 때 눈을 찡그리는 모습, 저녁이 되면 더 자주 넘어지는 일, 그리고 밝은 빛을 피하는 습관. 석훈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피로로 여겼다. 아버지, 저 별이 보여요? 몇 달 전 우진이 한강공원에서 밤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당연하지. 저기 북극성이 보이니? 석훈이 대답했다.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냥 흐릿한 빛만 보여요. 그날 밤 석훈은 전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을 불러 모았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해외의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의대의 명의들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진의 시력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현재 의학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 정 회장님, 유감스럽게도 이 질환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시력 손실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 전문의가 떠나며 한 말이었다. 석훈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회사 연구팀에 특별 프로젝트를 지시했다. 망막색소 변성증 치료법 개발, 예산은 무제한이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필요한 건 뭐든 해. 단 한 가지, 시간이 없어. 석훈이 연구팀장에게 말했다. 몇 주가 지나고 우진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제 그는 학교에서 칠판의 글씨를 읽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 놀 때도 조심스러워졌다. 석훈은 아들에게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 점자를 배우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패배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강남 특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제안했다. 정 회장님, 우진이는 감각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력을 잃더라도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 아들은 시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석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녁이면 석훈은 우진의 방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같은 모험 이야기들. 우진은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듯했다. 아버지, 마법사가 되면 제 눈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석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아버지가 마법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있어. 과학이지. 하지만 과학도 한계가 있었다. 석훈이 투자한 연구 프로젝트들은 하나둘 실패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아도 우진의 시력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어느 날 석훈의 비서가 보고했다. 회장님, 로비의 한 소녀가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진 도련님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사기꾼이겠지, 돌려보내. 석훈이 말했다. 그런데 이 소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아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훈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어차피 그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실패한 연구 결과를 듣다가 새로운 희망, 비록 그것이 거짓 희망일지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소녀는 16살쯤 되어 보였다. 소박한 교복을 입고 헤어진 가방을 메고 있었다. 자기 소개를 하자 목소리는 놀랍도록 자신감이 넘쳤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저는 한소라입니다. 제가 전구진 군을 도울 수 있어요. 석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한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소라는 주눅 들지 않았다. 저는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역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곳에서 특별한 감각 훈련을 개발했어요. 촉각, 청각 그리고 잔존 시력을 활용해서 뇌의 시각 영역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인간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지죠. 저는 그 과정을 돕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구진 군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석훈은 망설였다. 이 소녀는 분명 사기꾼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다른 말을 했다. 소라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진실된 것이 있었다. 좋아. 하지만 내 아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의 말은 위협으로 끝났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석훈은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그는 소라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우진의 방은 이제 거의 완전히 어두웠다. 빛에 민감해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우진아, 오늘 특별한 선생님이 왔어. 석훈이 아들에게 말했다. 우진은 침대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소라가 부드럽게 다가갔다. 안녕 우진아, 나는 소라야. 너랑 함께 놀러 왔어. 놀이요. 저는 이제 잘 못 놀아요. 잘 안 보여서요. 괜찮아.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놀 거야. 소라는 가방에서 여러 가지 천 조각들을 꺼냈다. 비단, 면, 울, 가죽 등 다양한 질감의 천이었다. 이건 느낌의 게임이야. 눈을 감고 이 천들이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래? 우진은 호기심에 천을 만졌다. 이건 부드러워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맞아. 그건 울이야. 양의 털로 만든 거지. 이제 이 천을 느껴봐. 어떤 색깔일 것 같아? 색깔요. 우진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래, 천의 느낌으로 색을 상상해봐. 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따뜻하니까 빨간색일 것 같아요. 정확해. 어떻게 알았어? 소라가 놀란 듯이 물었다. 정말요?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석훈은 방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난 것을 보았다. 소라는 매일 정석훈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나중에는 2~3시간씩. 그녀는 우진에게 다양한 감각 훈련을 가르쳤다. 천 조각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나무, 돌, 금속, 식물 등 다양한 재료를 가져왔다. 우진은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건 참나무야, 느껴봐. 얼마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지. 소라가 말했다. 우진은 나무 조각을 만지며 눈을 감았다. 나무에서 이야기가 들려요. 오래된 이야기요. 맞아. 나무는 수백 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 이제 이 돌을 느껴봐. 석훈은 처음에는 이런 훈련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우진이 방 안에서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물건의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했고 가끔은 어두운 방에서도 물체의 윤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님, 우진이의 뇌가 변화하고 있어요. 소라가 설명했다. 시력을 잃으면 뇌는 다른 감각에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거예요. 석훈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적응일 뿐이잖아. 실제로 시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 아직 기다려보세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사흘 후 우진은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소리쳤다. 아버지 넥타이가 보여요. 파란색이죠. 석훈은 놀라서 넥타이를 내려다보았다. 네이비 블루였다. 우진아, 정말로 보이는 거니?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색깔이 보여요. 어제보다 더 잘 보여요. 석훈은 즉시 의사들을 불렀다. 그들은 우진의 눈을 검사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믿기 어렵지만 망막의 일부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경안과 전문의가 말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석훈이 물었다. 아마도 감각 자극이 뇌의 신경 연결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가 시각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도록 재훈련되고 있어요. 석훈은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돈으로 살 수 없던 것을 이 소녀가 가져다 준 것이다. 그는 솔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게 된 거니?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을 뻔했거든요. 한 스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명상과 감각 훈련으로요. 나중에 저는 그 방법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 스님은 어디 계시니? 이제는 계시지 않아요. 소라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제 안에 살아있어요. 소라는 우진과의 훈련을 계속했다. 이제는 색깔과 관련된 훈련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색의 종이를 가져와서 우진에게 만지게 했다. 각 색깔마다 다른 질감을 입혔다. 파란색은 시원하고 매끄러워 마치 물결 같은 느낌이지. 소라가 설명했다. 빨간색은 따뜻하고 약간 거칠어 정열적인 느낌이야. 노란색은 부드럽고 가벼워 햇살 같은 느낌이지. 우진은 이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다. 그의 뇌는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물을 마시듯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진은 흐릿하게나마 주변 환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석훈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소라야, 네가 한 일은 기적이야.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우진이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장학금? 해외 유학? 무엇이든 말해봐.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일하는 지역센터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우진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석훈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소라가 말한 센터에 1억 원을 기부해 그리고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소라는 놀란 눈으로 석훈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아들의 시력을 돌려준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우진은 솔에게 물었다. 소라 누나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약속해요? 약속할게. 석훈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솔에게 애착을 갖게 된 것을 느꼈다. 사실 그 자신도 이 수수께끼 같은 소녀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질까? 석훈은 그날 밤 솔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 솔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학교, 가족, 배경, 모든 것.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석훈은 커피를 마시며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다. 한소라, 17세. 강남구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 고아. 5년 전 어머니 사망. 어머니의 이름 이미영. 그 이름은 석훈의 가슴을 강타했다. 12년 전 그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던 여성. 아름답고 지적이었던 그녀와 석훈은 짧은 연애를 했었다. 하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 석훈은 그녀를 떠났다. 더 이상 그의 세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석훈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느 날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을 뿐. 소라가 내 딸이라고 석훈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즉시 DNA 검사를 지시했다. 소라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해 검사실로 보냈다. 그날 오후 소라는 평소처럼 우진의 훈련을 위해 왔다. 하지만 석훈의 눈에는 이제 그녀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그는 소라의 얼굴에서 이미영의 모습을 찾았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결연한 표정. 오늘은 우진이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소라가 말했다. 색을 느끼는 훈련이에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혹시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소라는 잠시 놀란 듯했다. 제 어머니요?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네가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소라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저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없어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떠났대요. 어머니는 그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신 적 없지만 저는 그를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석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이미영을 떠난 것, 소라의 존재를 모른 채 지낸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때
우진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소라 누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소라는 금세 표정을 바꾸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는 색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석훈은 이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두 아이. 한 명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들. 다른 한 명은 전혀 몰랐던 딸. 그리고 지금 이 딸이 아들의 시력을 되찾게 해주고 있었다. 석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DNA 검사 결과였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는 석훈의 예상대로였다. 99.9998%의 확률로 한소라는 그의 친딸이었다. 석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미영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좋아했던 재즈 음악, 그들이 함께 걸었던 남산의 오솔길.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석훈은 중얼거렸다. 이미영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석훈이 그녀를 떠난 방식 때문일 것이다. 냉정하고 비즈니스적이었다. 마치 계약을 종료하듯이. 그는 당시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했었다. 회사 이사회는 그가 평범한 비서와 연애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는 선택했다. 사업과 성공을.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석훈은 솔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안녕, 사실 나는 내 아버지야. 12년 동안 내 존재를 몰랐어. 이런 말이 통할까? 그는 우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갑자기 이복 누나가 생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까지 우진은 소라를 특별한 선생님이자 친구로만 알고 있었다. 석훈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먼저 솔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녀와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진의 치료가 중요했다. 그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석훈은 소라가 일하는 지역 센터를 방문했다. 빛과 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센터였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소박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고 구석구석에는 다양한 재활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석훈이 도착했을 때 소라는 시각장애 아동 몇 명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감의 천을 만지게 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 부드러운 천은 구름이에요. 여러분이 구름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로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거친 천은 바다의 모래예요. 파도가 밀려와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소라의 말에 집중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석훈은 소라가 얼마나 타고난 교사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후 소라는 석훈을 발견했다. 정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일하는 곳이 궁금해서. 석훈이 대답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구나. 소라는 미소 지었다. 이곳은 제 두 번째 집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이곳 선생님들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셨어요. 항상 바쁘셨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어머니였어요. 밤늦게 돌아오셔도 항상 제게 책을 읽어주셨죠. 특히 색깔과 질감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석훈의 마음이 아팠다. 이미영은 혼자서 소라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려 했다니. 어머니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는지 알아? 석훈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매우 중요한 사람을 위해 일했다고 하셨죠. 석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센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구나. 네,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했던 후원금은 이미 보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소라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돈으로 새 교구도 살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석훈은 결심했다.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싶어.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제대로 된 센터로 만들고 싶어. 소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해. 이곳은 우진이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야. 더 많은 아이들이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소라는 갑자기 석훈을 껴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훈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딸. 그가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던 딸.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중간 크기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고 방 안의 물체들을 거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아버지, 소라 누나가 저에게 색깔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석훈은 미소 지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 색깔마다 다른 느낌이 있대요. 빨간색은 따뜻하고 파란색은 시원하고 노란색은 밝고 행복한 느낌이래요. 제가 그 느낌을 기억하면 뇌가 그 색을 보도록 도와준대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누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네, 소라 누나가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진이 순진하게 말했다. 석훈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우진은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이다. 우진아, 만약 소라 누나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아? 우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가정해보는 거야. 석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라 누나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석훈은 아들의 순수한 반응에 안도했다. 적어도 우진은 소라를 자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석훈은 솔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소라야, 우진의 치료를 위해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매일 오가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 같아.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있고 물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하지만 우진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싶어.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일단 며칠만 시도해볼게요. 어떤지 보고 결정할게요. 석훈은 동의했다. 그는 솔에게 펜트하우스 내 게스트룸을 준비했다. 최고급 침구와 가구로 꾸며진 방이었다. 소라가 그날 저녁짐을 가지고 왔을 때 석훈은 그녀의 소지품이 얼마나 적은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작은 가방 하나와 낡은 배낭이 전부였다. 이게 다야? 석훈이 물었다. 소라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네, 저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석훈은 가슴이 아팠다. 그의 딸은 그동안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는 솔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석훈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그날 밤 석훈은 소라의 방 앞을 지나가다 그녀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선생님. 지금은 정 회장님 댁에 머물고 있어요. 네, 우진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때가 오면 말할게요. 네, 약속드릴게요. 조심할게요. 석훈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라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겠다는 걸까? 그는 의심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 소라가 그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거절했다. 석훈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를 믿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 딸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소라는 정말 우연히 그를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석훈은 자신의 탐정을 다시 불렀다. 한소라의 과거를 더 깊이 파봐.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행적과 그녀의 지인들을 조사해.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우진과 함께 새로운 시각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은 물체들을 식별하는 훈련이었다. 동전, 단추, 클립 등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우진 앞에 놓고 구분하게 했다. 이건 500원 동전이에요. 우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맞아, 소라가 기뻐했다. 어떻게 알았어?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고 크기가 100원보다 크니까요. 석훈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소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석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날 오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석훈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것을 읽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라는 5년 전 어머니를 잃은 후 친척들과 잠시 살다가 빛과 소리 센터의 원장인 박현숙 선생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박현숙은 전직 특수교육교사로
다양한 장애 아동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한 인물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석훈의 시선이 멈췄다. 박현숙은 12년 전 메디코리아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미영과 친한 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됨. 석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현숙,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강한 성격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석훈이 이미영과 결별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소라가 우연히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만남이었다. 석훈은 박현숙을 즉시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비서에게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내가 누군지 밝히지 마. 그냥 센터에 큰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라고만 해. 그날 오후 석훈은 빛과 소리 센터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평범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신을 숨겼다. 그는 박현숙이 자신을 알아볼까 염려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있었다. 센터 사무실에서 그를 맞이한 박현숙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석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숙이 인사했다. 석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센터의 훌륭한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한소라 양의 특별한 재능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현숙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소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죠.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 아시게 되었나요? 제 지인의 아들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소라 양이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전구진 군 말씀이시군요. 박현숙이 말했다. 석훈은 놀랐다. 그는 우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아십니까? 소라가 종종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현숙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석훈이 말을 이어갔다. 저는 소라 양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재능은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훈련의 결과인가요? 박현숙은 잠시 석훈을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두 가지 모두라고 할 수 있죠. 소라는 타고난 공감 능력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특별한 능력으로 발전시킨 것은 훈련과 경험 덕분이죠. 특히 그 아이의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라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숙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왜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후원자로서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석훈은 실수를 깨달았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죄송합니다. 단지 소라 양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요. 그 아이의 배경을 이해하면 다른 아이들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현숙은 한숨을 쉬었다. 소라의 어머니 이미영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죠. 그녀는 뛰어난 여성이었어요. 혼자서 소라를 키우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죠. 안타깝게도 5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훈은 가슴이 아팠다. 이미영이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전혀 몰랐다. 소라의 아버지는요?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숙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영이 임신했을 때 그녀를 버렸어요. 소라는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석훈은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박현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석훈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석훈의 선글라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 혹시? 박현숙이 말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선글라스를 벗어보세요. 석훈은 망설였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박현숙의 눈이 커졌다. 정석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가명으로 여기 온 거죠? 석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라가 제 딸인 것 같습니다. 박현숙은 비웃었다. 이제 와서요? 12년이 지나서? 당신이 이미영을 버린 후 그녀는 혼자서 소라를 키웠어요. 한 번도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저는 몰랐습니다. 석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요? 그녀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박현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당신은 그저 출세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버렸죠.
석훈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 딸을 알게 되었으니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현숙이 비꼬았다. 돈이 아닙니다. 제 딸로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박현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라는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뭐라고요? 석훈이 놀라서 물었다. 소라는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영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솔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들을 떠났는지. 석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소라가 우진을 도우러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박현숙이 말을 마쳤다. 소라는 몇 년 전부터 당신과 우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이복 동생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우진의 시력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 소라는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이죠. 거절당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진을 도움으로써 당신에게 접근하기로 한 거죠. 석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소라가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정말로 우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우진의 시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다. 소라는 왜 제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센터 후원만 부탁했을까요? 박현숙은 한숨을 쉬었다. 소라는 당신의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그저 가족을 원했어요. 동생을 알고 싶었고 어쩌면 아버지도 알고 싶었을지 모르죠. 석훈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솔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12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다니. 솔에게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서두르지 마세요. 소라는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예요. 그녀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소라를 위한 거니까요. 박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소라를 또 한 번 상처 입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석훈은 그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석훈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소라는 단순한 선의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을 찾고자 하는 어린 소녀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석훈은 소라와 우진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 우진이 기쁘게 소리쳤다.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석훈은 우진에게 다가갔다. 종이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소년, 그 양옆에 큰 남자와 여자. 이게 뭐니? 석훈이 물었다. 이미 답을 알면서도. 우리 가족이요, 저 아버지, 그리고 소라 누나요. 석훈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석훈이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야. 그럼 소라 누나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진이 순진하게 물었다. 석훈과 소라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석훈은 소라의 눈에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가족을 원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석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저는 저녁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석훈은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우진과 함께 그림을 계속 그렸다. 아버지, 소라 누나가 왜 울었어요? 우진이 물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울기도 한단다. 정말요, 저는 슬플 때만 울어요. 어른들은 복잡해. 석훈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걱정 마. 소라 누나는 괜찮을 거야. 저녁 식사 후 우진이 잠든 후 석훈은 소라를 발코니로 초대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박현숙 선생님을 만났어.
석훈이 조용히 말했다. 소라는 갑자기 긴장했다. 그러셨어요? 그래. 흥미로운 대화였어. 침묵이 흘렀다. 소라는 손가락으로 발코니 난간을 만지작거렸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라가 마침내 물었다. 석훈은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소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저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괜찮아. 석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화내지 않아. 사실 네가 우진을 도와준 것에 감사해. 정말요. 소라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 하지만 궁금해.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어? 소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거부할까 봐.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진이를 도와서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진의 시력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았구나.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에서 읽었어요. 의학저널에 당신이 망막색소 변성증 연구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요. 그때 우진이의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의 능력으로 우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네, 제가 배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만나고 싶었어요. 항상 혼자였거든요. 석훈은 가슴이 아팠다. 소라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발코니에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석훈은 소라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딸은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그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라를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석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미안해.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어. 소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나 책망을 예상했지만 사과는 예상치 못했다. 1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석훈이 계속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우진이에게도 말할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그래, 우진에게는 곧 말할 거야. 그 아이는 이미 너를 좋아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회사와 언론에도 공식 발표를 할 거야. 왜요? 소라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스캔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이미지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석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 딸을 찾았는데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 네가 자랑스러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내 페이스대로 진행하자. 중요한 건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는 마지막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니. 그는 소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소라가 긴장했지만 곧 그의 품에 기대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석훈이 말했다. 우리가 헤어진 후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라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셨죠. 사진 많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진첩을 가져왔다. 석훈은 처음으로 이미영과 소라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라, 생일 케이크 앞에서 미소 짓는 이미영, 학교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두 사람.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진실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니?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백혈병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어머니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초기에 검사를 미루셨어요. 석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만약 그가 이미영과 소라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녀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제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소라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왜 만나야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도 사람이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석훈은 이미영의 너그러움에 놀랐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석훈이 말했다. 네, 그랬어요. 소라가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석훈은 우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소라도 함께 있었다. 우진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석훈이 시작했다.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시력은 지난 몇 주 동안 놀랍게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소라 누나가 사실은 너의 누나란다. 친누나. 우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떻게요? 소라는 내 딸이야. 내 이복 누나지. 우리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누나가 생겼네요. 제가 그린 그림처럼요. 소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우진의 반응을 걱정했었다. 그럼 소라 누나가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진이 물었다. 석훈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건 소라가 결정할 일이야. 석훈이 말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소라가 대답했다. 당분간은 우진이의 치료를 위해 자주 올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누나랑 더 많이 놀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석훈은 솔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소라야, 네가 운영하는 센터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너의 이름으로. 재단이요? 소라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한소라 시각장애 재활재단. 너의 방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센터가 진짜 재단이 된다는 생각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왜요? 네가 우진에게 한 일을 봤어. 네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해. 소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재단을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걱정 마. 내가 경험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게. 너는 그저 너의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면 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석훈은 법무팀을 불러 소라의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비록 소라는 이미 17세였지만 그는 법적으로도 그녀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소라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그녀가 대학에 가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석훈은 또한 회사 이사회에 소라의 존재를 공개했다. 예상대로 일부 이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내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석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딸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언론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 보세요. 재벌 회장 숨겨진 딸 공개 같은 헤드라인이 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죠. 석훈이 말했다. 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내 딸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사회는 결국 석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예상과는 달리 소라의 존재가 공개되자 회사의 이미지는 오히려 좋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석훈의 정직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추구했지만 소라의 재단 설립 소식과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녀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재벌 회장의 딸, 시각장애 아동들의 빛이 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한편 우진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이제 그의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고 싶어 했다. 감각 자극을 통한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의 시력 회복,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석훈 자신에게 일어났다. 한때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사업가는 이제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하는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훈은 메디코리아의 연구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회사는 희귀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라는 석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우진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의 연구팀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석훈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네 경험과 지식은 우리 연구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학교는 어떡하지? 방과 후에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요. 제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석훈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의 딸은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다. 좋아. 연구팀에게 말해둘게. 소라는 메디코리아의 연구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들은 함께 감각통합치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다른 감각을 활용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전가족 내에서 일어났다. 석훈, 우진, 소라는 점점 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우진은 소라를 숭배했다. 그에게 소라는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영웅이었다. 소라 덕분에 그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라는 우진에게서 자신이 늘 원했던 동생을 찾았다. 석훈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한때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제 그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그것들을 소중히 지키기로 다짐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석훈은 소라와 우진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라는 우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저기 봐, 우진아. 저 빌딩 꼭대기에 있는 불빛 보이지? 네, 보여요, 누나. 그게 바로 아버지의 회사야, 메디코리아의 본사지. 와, 정말 높네요. 석훈은 미소 지었다. 그의 아들은 이제 멀리 있는 불빛도 볼 수 있었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의 딸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우진이 소리쳤다. 불꽃놀이 시작해요. 석훈은 서둘러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한강 위로 불꽃이 피어올랐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다양한 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예쁘죠? 소라가 물었다. 네, 정말 예뻐요. 우진이 대답했다. 모든 색깔이 보여요. 석훈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석훈은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에서의 성취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완벽한 순간, 6개월이 흘렀다. 한소라 시각장애 재활재단은 서울 강남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건물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언론과 정치인, 의사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솔에게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소라가 연단에서 말했다. 우리는 희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지만 그 시작은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 속에서 석훈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라는 수줍음 많은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의연했고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우진도 청중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시력을 되찾았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의학적 미스터리라고 불렀지만 석훈과 소라는 그것이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끈기,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대한 개방성의 결과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소라는 여러 가족들에게 센터를 안내했다. 건물 내부는 전통적인 재활센터와는 완전히 달랐다. 벽은 다양한 질감과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은 여러 재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방은 다른 감각 경험을 제공했다. 소리의 방, 촉각의 방, 향기의 방, 그리고 가장 특별한 빛의 방까지. 이곳은 우리 센터의 핵심입니다. 소라가 빛의 방을 소개했다. 여기서 아이들은 빛과 그림자, 색채를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감각들이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다. 우리 아이도 정구진 군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우진이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석훈은 솔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물었다. 열어봐. 석훈이 대답했다. 소라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이미영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가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너희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박현숙 선생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 너에게 주기를 원하셨대. 소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2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미영이 석훈과 만나던 시절의 일기였다. 오늘 석훈 씨가 나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청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우리의 관계가 알려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소유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지 비밀스러운 결혼이 아니다. 소라는 놀라서 석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청혼했었어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네 어머니가 말한 대로야. 그것은 진정한 청혼이 아니었어. 나는 그저 우리 관계를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 어머니는 그것을 간파했지. 그녀는 항상 나보다 더 현명했어. 소라는 일기를 계속 읽었다. 오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석훈의 아이다. 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날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의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 같은 평범한 여자는 그의 삶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임신 사실을 말하면 그는 책임감 때문에 나와 함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의무감 속에서가 아니라. 석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는 옳았어. 당시에 나는 사랑보다 성공을 더 중요시했어. 네 어머니는 그런 환경에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소라는 일기를 더 넘겼다. 이미영이 소라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미영이 병으로 쇠약해졌을 때 쓴 글이 있었다. 내 딸 소래게. 나는 곧 떠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는 변했을지도 몰라.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렴. 그리고 내 동생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렴.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거란다. 소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꼈다. 석훈은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는 옳았어. 나는 변했어. 너와 우진 덕분에. 그날 저녁 전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석훈은 이미영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소라는 어머니의 추억을 우진과 나누었다.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었다. 누나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진이 말했다. 그래,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소라가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석훈은 소라와 우진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나는 내일 이사회에 큰 발표를 할 예정이야. 그가 말했다. 메디코리아의 미래 방향에 관한 거야. 어떤 발표인데요? 소라가 물었다. 회사의 50%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미영 한소라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재단은 시각장애와 희귀질환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거야. 소라와 우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회사 주주들이 동의할까요? 석훈은 미소 지었다. 이미 주요 주주들과 상의했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네가 개발한 방법이 우진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마음이 바뀌었어. 그들도 이제 우리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게 됐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소라가 말했다.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석훈이 대답했다. 다음 날 석훈의 발표는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의 회장이 회사 주식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소식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석훈의 결정을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전을 칭찬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메디코리아의 부회장 윤태주는 석훈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의 2인자로 있으면서 언젠가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석훈의 결정으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윤태주는 소라를 원망했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석훈은 냉정하고 사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라가 등장한 후 석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윤태주는 소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소라 양,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몇 달 만에 정석훈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절반을 손에 넣었고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단은 제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어머니와 제가 믿는 가치를 기리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윤태준이 비웃었다. 아니면 이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계획이었을까요? 정석훈에게 접근해서 그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 소라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윤 부회장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진이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었죠. 윤태주는 소라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정석훈은 당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정석훈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회사까지. 소라는 일어섰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윤 부회장님.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지만 윤태준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정말 그녀가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일까? 그녀 때문에 회사가 위험에 처한 것일까? 소라는 그날 저녁 석훈에게 윤태준과의 대화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석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네가 회사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 윤태준은 단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는 항상 권력과 돈만을 추구해왔어.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투자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게 되면 더 강한 지지를 받게 될 거야. 실제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소라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소라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윤태준의 조카도 있었다. 10살 소년 윤민수는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야, 이 천을 만져볼래?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천을 만졌다. 부드러워요. 맞아. 이건 실크야. 어떤 색깔일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색깔을 느껴보자. 이 부드러운 천은 하늘색 같아. 시원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지. 민수는 천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정말요? 하늘색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모든 색깔은 고유한 느낌이 있어.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색을 경험할 수 있어. 세션이 끝난 후 소라는 민수의 어머니인 윤미경을 만났다. 그녀는 윤태준의 여동생이었다. 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이 말했다. 민수가 오늘 처음으로 색깔에 대해 흥미를 보였어요. 민수는 총명한 아이예요. 가능성이 무한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실은 오빠가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어떤 기회라도 주고 싶었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치나 비즈니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아이들만 중요하죠. 오빠가 한 선생님에 대해 안 좋게 말했지만 직접 만나보니 전혀 다르네요.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제게 특별해요. 특히 민수 같은 아이들이요.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지만 그것은 열등한 경험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경험일 뿐이에요. 미경은 감동받은 듯했다. 앞으로도 민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윤미경과의 만남에 대해 석훈에게 이야기했다. 석훈은 놀랐다. 윤태준의 조카가 우리 센터에 왔다고? 윤태준이 알면 화낼 텐데. 이미 알고 있대요. 그는 반대했지만 미경 씨는 민수를 위해 결정했어요. 석훈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윤태준의 마음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 그가 직접 민수의 변화를 본다면 석훈의 예상은 맞았다. 윤민수가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더 잘 인식하고 색깔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의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예전에는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험하려 했다. 윤미경은 매일 솔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선생님, 민수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센터에 가자고 조르기까지 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민수는 타고난 탐험가예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죠. 오빠도 민수의 변화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까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수의 행복이 윤 부회장님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소라가 민수와 색채 인식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센터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윤 부회장님, 지금은 세션 중이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조카가 있는 곳이니 들어갈 권리가 있소. 윤태준의 목소리였다. 소라는 민수에게 미소 지었다. 민수야, 잠시만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문으로 향했다. 윤태준이 직원과 언쟁 중이었다. 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소라가 평온하게 말했다. 민수와 저는 방금 색채 인식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윤태준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저항을 예상했었다. 그래, 보여주시오. 소라는 그를 훈련실로 안내했다. 민수는 다양한 질감의 천 조각들을 만지고 있었다. 삼촌, 민수가 반가워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너를 보러 왔단다. 윤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삼촌, 제가 색깔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소라 누나가 가르쳐 주었어요. 윤태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색을 볼 수 있다는 건가? 볼 수 있다기보다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해요. 소라가 설명했다. 민수는 이제 다양한 질감과 온도, 무게를 통해 색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 시각적 경험과는 다르지만 그의 뇌의 색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명해 보시오. 윤태준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삼촌에게 보여줄래? 내가 여러 천을 줄 테니 어떤 색인지 맞춰보자. 소라는 3가지 다른 천 조각을 민수에게 주었다. 민수는 각각의 천을 신중하게 만졌다. 이건 빨간색이에요. 따뜻하고 약간 거칠어요. 민수가 말했다. 이건 파란색이에요. 시원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건 노란색이에요. 가볍고 밝은 느낌이에요. 윤태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가 모든 색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가 물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라가 설명했다. 한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뇌가 재구성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윤태준은 민수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했다. 예전에 수줍고 소극적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변해 있었다. 민수야,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윤태준이 말했다. 네, 소라 누나가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훈련이 끝난 후 윤태준은 솔에게 이야기를 청했다. 그들은 센터의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정령이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한소라 양, 내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 같소.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의 변화는 놀랍소. 소라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민수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요. 내가 당신의 의도를 의심해서 미안하오. 괜찮아요.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특히 그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때는요. 윤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석훈 회장이 회사의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나는 반대했소.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비전이 맞는 것 같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윤 부회장님도 그 비전의 일부가 되실 수 있어요. 소라가 제안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재단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시도해보겠소.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소라는 석훈에게 윤태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석훈은 놀랐지만 기뻐했다. 윤태준이 마음을 바꿨다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는데 민수의 변화가 그를 감동시킨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죠. 석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너와 우진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으니까. 몇 주 후 메디코리아와 이미영 한소라 재단은 공동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혁신적인 보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윤태주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재벌 가문의 변화, 이윤에서 가치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메디코리아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소라의 방법은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그녀를 초청해 간견을 요청했다. 처음에 소라는 망설였지만 석훈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간견장은 의사, 연구자, 학생들로 가득 찼다. 소라는 긴장했지만 첫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 저는 감각 통합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만 그 시작은 사랑과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각을 단일한 감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각은 모든 감각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라의 간견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의학계는 그녀의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여러 연구병원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우진은 완전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며 미술 시간에는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의 그림은 항상 선명한 색채로 가득했다. 우진이는 색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석훈에게 말했다. 그가 경험한 것이 그의 예술적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석훈은 자랑스러웠다. 우진이 시력을 잃을 뻔했던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더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 것이다. 그해 겨울 전 가족은 강원도의 조용한 산장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눈 덮인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함께 하이킹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밖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와, 별이 정말 많아요. 우진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석훈이 동의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처럼요. 석훈과 우진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각자의 어둠을 경험했지만 그 덕분에 서로의 빛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라가 계속했다. 우진이는 시력을 잃을 뻔했지만 그 경험이 그에게 세상을 더 깊이 보는 능력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적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석훈은 딸의 지혜에 감동했다. 내 말이 맞아, 소라야.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밝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 우진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누나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기뻐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우진아. 세 사람은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진이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서로의 눈이 되어주니까. 석훈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었다. 소라는 우진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고 우진은 소에게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우리 가족 사진을 찍을까? 석훈이 제안했다. 세 사람은 함께 모여섰다. 석훈은 카메라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서둘러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 사진은 나중에 석훈의 사무실과 소라의 센터, 그리고 그들의 집 거실에 걸렸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어둠을 뚫고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증거였다. 몇 년 후 소라의 감각 통합 치료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센터를 설립했다. 우진은 유명한 시각 예술가로 성장했으며 그의 작품은 색채의 깊이와 질감으로 찬사를 받았다. 석훈은 메디코리아를 세계적인 의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동시에 재단을 통해 수많은 장애 아동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이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정신과 사랑은 항상 그들과 함께했다. 석훈은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가 12년 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이미영과 함께 남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더 일찍 행복한 가족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통해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도달했는지야. 석훈은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소라와 우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함께할 때 그들의 시야는 완전해졌다. 한 사람은 색채와 형태를, 다른 사람은 질감과 깊이를, 또 다른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바라볼 때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것이 바로 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의 진정한 의미였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비밀을 발견했다.